네, 안녕하십니까. 땅짓고가 이제 신년 특집으로 마련한 이제 라이브 슈퍼위크 2021 집값 대전망.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피날레에 좀 걸맞게 부동산 전문가분들 중에서는 가장 인사이트가 있으신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님을 좀 모셔봤습니다. 자,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의대표님도 오래간만에.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뭐 인사이트가 높다고 그랬는데 나이가 높다 이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원장님 일단 저희가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몇 가지 이제 공통적인 질문들을 좀 드린 게 올해 이제 집값 주택 시장이 좀 어떻게 되겠느냐. 큰 틀에서 그 부분부터 좀 한번 좀 짚고 좀 넘어갔으면 합니다. 그렇죠. 이제 올해가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영속석상에 있으니까 작년을 한번 정리를 그렇죠. 좀 간단히 해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미친 집값, 미친 전세값 이런 말들이 잘 상기 그리고 뭐 영끌 패닉바잉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귀에 못이 박힐 정도인데요. 이제 주택 시장에 광풍이 불었다. 작년에는 이제 상저하고였어요. 작년에는 상반기만 해도 좀 안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땅짓고에 나올 때도 그렇죠. 기억하시겠지만 저는 이제 지금이 좀 틀렸지만 지금이 고점이고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그렇죠. 지금이 고점이고 올해가 아마 고점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대부분 다 틀리셨어요? 아니 안 맞았다니까 못 맞췄다니까요. 이제 원인은 하나씩 좀 따져볼 수 있는데 저는 두 가지가 제가 못 봤어요.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놓친 게 있는 게 하나는 돈의 힘을 좀 무시했어요. 유동성. 3월과 5월에 금리가 두 번 내렸잖아요. 지금 기준금리가 오늘 또 동결했죠. 근데 이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금리가 동결되고 양적 완화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조금 좀 가볍게 여겼어요. 솔직하게 생각보다는 조금 이제 과소평가. 너무 이렇게 쓸 줄 몰랐어요. 막 이렇게 시중 부동자금이 막 3,000조가 넘고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죠. 그리고 올해 시장을 예측할 때도 이 변수는 그대로 핵심 요인이 되는 거라서 지금 또 얘기하거든요. 두 번째 제가 놓친 부분은 문재인 정부가 24번 이제 24번 대책을 내놓을 때 이렇게 계속해서 헛발질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르신들도 실수도 한두 번이지 세 번쯤 하면 막 때리잖아요. 때리고 막 이거는 이제 근데 24번이 갈 줄 몰랐다는 거.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만약 거꾸로 다시 돌아가면 금리 인하를 안 하고 이렇게 유동성이 3,100조가 넘을 정도로 늘어나지 않고 2,200조 정도로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지 않았다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폭등하고 이렇게 그 광풍이 불 정도는 아니었을 거다. 이 얘기 좀 하고 싶고요. 전국적으로 다 올랐어요. 지역적으로. 이거는 이제 풍선 효과와 확산 효과 때문이다. 이렇게 또 정리할게요. 그래서 보면 뭐 이 서울에서 출발했던 게 결국은 저는 설악산, 지리산 빼고 다 오를 정도로 또 하나는 최근에 울산이나 창원이나 뭐 세종시 같은 경우는 거의 50% 폭등을 했잖아요. 평균이. 그리고 이제 집값이 30평대가 막 20억을 갑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강남이 평당 1억 가고 30평대가 30억이 넘었을 때 우리 좀 기절할 뻔 놀랐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돼? 이렇게 1억이라는 게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거든. 그리고 이건 정말 잘못된 거거든. 너무 지나치다 이랬는데 이제는 강남이 문제가 아니라 전국이 거의 1억에 가까운 게 됐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가 전세와 매매가 동시에 오른 거예요. 이런 특징을 잡으면 아마 다른 전문가들도 뭐 실력도 저보다 뛰어나고 잘했겠지만 요 세 가지를 잘 보시면 오늘 올해를 예측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런데 특징이 무엇이었다, 이유가 무엇이었다, 그 변수가 올해는 어떻게 변화할까, 변수의 움직임을 살펴보는 게 이걸 총합하면 전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그래서 전세와 매매가 동반 상승한 예는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역대로 봤을 때 서울과 지방이 동시에 오르고 수도권과 전세와 매매가 이렇게 동시에 오르는 예는 그 흔한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은. 그러니까 작년이야말로 집값이 폭등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이런 것들이 벌어졌다. 자, 그러면 이제 대표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올해로 넘어가죠. 올해는 상고하저가 될 거. 그 이유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그 상고하저가 될 거라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제 그 근거가 있는데 우리 실증적 근거, 객관적 근거가 중요하잖아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6월 1일이 하나의 분기점이 돼요. 6월 1일 분기점이 그 되는 이유는 양도세 중중과 중중과죠? 진짜 중중과네요. 지금 양도세율이 6에서 42%가 정상세율이 일반 세율이고
거기서 20%가 가산되잖아요. 네. 그래서 62%고 네. 또 10%가 더 가산되는 게 6월 1일 이후예요. 예. 이게 조정 대상 지구에서 집이 세 채이고 10월 이상 하여튼 좀 길어지니까 네. 우선은 거기까지. 거기까지 예. 하고 그래서 6월 1일이 하나의 분기점이 된다. 분기점이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다주택자의 매물이 얼마나 시장에 출시되느냐. 예. 올해는 세종시 빼고 수도권만 올라요. 아, 세종시는 지방 중에서 작년에는 뭐 예. 다 올랐잖아요. 그렇죠. 뜨거웠지. 펄펄 전국 끓었잖아요. 무차별. 네, 그런데 올해는 수도권만 오를 것이다. 그리고 수도권 위주로 오를 것이다. 여기 좀 달라. 이유가 있어요. 지방에 갔던 외지 투자자 반사이익이 없어져 버려서 강원도 빼고 다 규제 지역이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이제 설악산 빼고 이제 다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올해는 우리의 관심을 수도권으로 쏠리. 수도권 중에서도 다시 강남으로 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강남과 마용, 성광, 동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양구, 영등포, 양천구, 구로예요. 마용, 성광, 동 플러스 마용, 성광, 영양구. 마용, 성광, 동영상구 그렇게 해요. 동영상구.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마용성까지만 보면 안 돼요. 지금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올해는 매매보다 전세가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많아요. 이 말이 매매도 오르긴 하겠지만 전세가 상승폭 매매가 더 전세가 먼저 많이. 그러면 이제 여러분 여기서 또 왜 그런가 하면 서울 지역만 놓고 보면 그래요. 수도권하고 그거는 입주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입주 예정 물량이 정확하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고 보통은 전세가 오르면 매매가 올라요. 올해 전세 오르면 매매 올라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보면 전세가 더 많이 올라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매매에 거품이 쌓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세가 많이 오른다고 해서 매매가 많이 오르 그대로 똑같이 오르지는 않아요. 작년처럼.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주택 임대차 3% 때문에 전세가 많이 올랐죠. 근데 올해는 공급 부족이 더 오르고 이런 전세난은 내년까지 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전세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래량과 함께 중요한 변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간단하게 이제 올해 큰 흐름 상고하죠. 그다음에 수도권 위주로 오를 것이다. 매매보다 전세가 더 많이 오를 것이다. 자, 이렇게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의 포인트로 좀 큰 흐름을 잡았으니까요. 이제 얘기가 풀어가기가 쉽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일단 이제 구체적으로 좀 아까 들어가서 뭐 아무래도 이제 제일 관심을 갖고 계시고 기다리시는 게 이제 그럼 어디예요? 어디가 좋아요? 그래도 어디를 좀 눈여겨보면 좀 괜찮을까요? 이거 좀 외워버리세요. 마용성광, 동영상구 다 아시죠? 서울이죠. 서울이 핵심이 돼요. 올해는. 그러니까 다른 곳에 관심 가지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영등포까지 오는데 앞으로는 영등포 여의도를 주목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동대문구 같은 데가 굉장히 변화가 많아요. 자, 오늘 이 부분은 이렇게 하죠. 1타, 2타, 3타가 있잖아요. 제가 이 말은 투자 지도를 다시 그려라. 지금 그리면 돼요. 1차 다시 그려라. 투자 지형도가 확 바뀐다. 서울시의 그 도시 플랜이라고 그러죠. 이 도시 기본 계획에 보면 서울의 도심은 3도심권으로 한다 이렇게 딱 못 박혀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광화문을 중심으로 한 4대문이에요. 그게 두 번째가 어디예요? 영등포와 여의도예요. 여의도가 핵심이고 영등포를 포함해요. 세 번째가 어디냐? 강남이에요. 그 강남이 어디죠? 강남 서초 송파구예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강동구를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강동이 굉장히 빨라졌고 그 위상이 높아지고 있어요. 과거에 마치 송파하고 비슷해요. 여기 하나 주의할 것 2차 중심지가 있죠. 그걸 부도심권이라고 그래요. 부도심권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게 마용성이에요. 그러니까 마용성과 동일한 데예요. 그런데 용산은 지금 여기 거의 그 광화문과 4대문 쪽에 들어간다고 봐요. 요즘 왜냐하면 서울역과 용산역이 결합 개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굉장히 그래서 변화가 네 군데를 항상 중심에 넣고 생각을 심플하게 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어디에 투자하든 간에 변화하는 중심은 딱 정해져 있다니까. 내가 정하는 거 아니에요. 전문가가 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도시계획이 정해요. 그 다음에 그 주변이 바뀌어요. 거기 주변이 어디냐고. 강남 주변이 어디냐고. 성동이라고. 광화문 주변이 어디냐고. 그게 마포라고. 그 다음에 여기 서초의 주변이 어디라고. 동작구라고. 지금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보면 이해가 쏙 쉬워요. 인접지역이죠.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요즘 뜨는 지역이 어디냐.
요즘 노원구가 뜨죠. 예. 도봉구가 뜨죠. 구로 금천이 뜨죠. 뜨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동안 교통망이 안 좋았던 이런 부분도 있고 예. 또 하나는 관문 지역 게이트웨이라고 그래요. 예. 예, 이게 이 지역들을 눈여겨봐야 돼. 그건 왜 그러냐면 광역도시계획에서 서울시 입장에서도 외곽에서 서울시로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들어오면 교통난을 유발하고 굉장히 번잡하고 난개발이 될 우려가 많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이 서울과 경기, 인천이 서로 머리를 맞대었어요. 이걸 광역개발이라고 해요. 네.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경기도 사람이 서울에 많이 깊숙이 도심구까지 진출하지 않고 관문에서 많은 부분을 해결하라 하라.